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수업할 부분은 정극인의 상충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상충곡이라는 작품은 가사 작품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절상으로 봄이잖아요. 선생님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오다가 뉴스를 봤는데 상춘객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상춘이라는 게 바로 이 상춘과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상이라는 게 감상하다, 이런 뜻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춘이라는 건 봄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봄의 경치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춘곡이라고 하면 봄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쓴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좀 전에 선생님이 뉴스에서 봤던 상춘객이라는 건 봄의 경치를 감상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작품을 공부를 할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연을 배경으로 그려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절이 봄이라는 사실,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처음에 시작이 홍진에 묻힌 분내. 자, 여기서 말하는 홍진은 한자어 그대로 해석하면 붉은 티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세속. 여러분들 세속이 다른 말이 뭐였었죠? 그렇죠, 속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세모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진에 묻힌 분내, 이때 분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해생의 어떠한 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인해생애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해생애는 뭐와 차이가 있냐? 홍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즉 화자 자신은 어디에 살고 있지 않다? 속세에 살고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비교의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속세에 사는 사람과 이 글의 화자는 다르게 접근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산다? 홍진. 자, 이 사람은 어디 살고 있다? 자연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이때 풍류는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들이라는 건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 신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뜻으로 갈 수 있느냐? 자연에 대한 즐거움은 속세의 사람들과 나가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건 바로 뭐다? 옛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옛사람 선생님 누구라고 했죠? 신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화자는 자기의 삶 자체가 신선에 비견될 만큼 자연에서 즐겁게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천지간에, 자, 천지간은 이 세상이 되겠죠. 남자 몸이, 이 글의 화자는 남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날 만하니 학원 많은, 선생님이 고전문학에서 하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날 만하니 학원 많은 이라고 볼 수 있으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많다라는 건 나는 어떤 사람? 그렇죠, 평범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살림, 여기서 살림은 자연으로 바꿔가서 갈 수 있습니다. 묻혀 있어서 지락은 여기서는 해석하면 지극한 즐거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를 것인가 라고 볼 수 있으면 결국 이 글의 화자는 어디에 살면서, 자연에 살면서 뭐를 알고 있다? 지락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세의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나는 엄청난 능력을 가져서, 나는 많은 돈을 가져서, 나는 많은 권력을 가져서 자연의 즐거움을 아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나의 전제는 뭐라고 했죠? 나는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평범한 남자인데, 하지만 나는 자연에 살면서 자연의 지극한 즐거움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죠. 수간모옥을, 여기서 수간모옥은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뭐가 있죠? 자연 칠화를 노래하는 작품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감, 소박함. 왜 그러지? 자, 볼까요? 잠깐만요. 다시. 자, 만족감, 소박함, 그 다음에 속세에 대한 거리감이라고 했는데, 이 글의 화자는 지금 수간모옥을 통해서 뭐? 그렇죠, 소박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벽계수라는 건 시냇물이야. 그러니까 초가집을 짓고 시냇물이 앞에 흐르고, 송죽, 이때 송죽은 소나무하고 대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르리 빽빽하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가 풍월주인이라는 요 단어가 되겠죠. 이 글의 화자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연의 주인이 돼서 살고 있다 라는 걸로써 이 부분까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화자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연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에 살고 있는 화자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뭐 하고 있죠? 오케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죠. 선생님이 자연 친화에서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만족감이라고 했는데, 이 글의 화자는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니까 전제가 자연 친화로 깔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중요한 게 자연 친화에 대한 것들을 첫 번째 부분에서 제시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 글 자체는, 자, 이 글 자체는 배경이, 계절적 배경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봄이라고 했죠. 그래서 포커스를 봄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겨울이 지나 뭐가 왔습니까? 새봄이 돌아와니, 아하, 계절상 배경이 봄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뭘 표시하느냐? 봄을 나타내주는, 봄의 계절을 나타내주는 소재들을 찾는 게 이 부분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숫자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와 행하는 석양리에 피해 있고, 첫 번째, 꽃이죠. 봄을 상징하는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꽃이죠. 도와 행화, 도와는 복숭아꽃. 복숭아꽃이 있고, 행화는 무슨 꽃이냐? 살구꽃입니다. 자, 이런 꽃들이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자, 두 번째 소재를 알 수 있는 게 녹양방초라고 볼 수 있죠. 모든 나뭇잎과 풀들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게 봄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단어가 있어요. 새우죽. 이때 새우라는 거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가랑비를 이야기하는 거야. 가랑비. 봄에 내리는 비는 굵은 빗방울이 아니라 아주 이슬비처럼 가는 비가 내리는데 지금 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봄의 소재를 알 수 있는 게 꽃, 녹양방초, 새우죽 이런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르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글의 화자는 봄의 경치를 뭘로? 시각적으로 구체적 감각을 활용해서 드러내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봄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어디 나와 있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봄을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보통 우리가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보면 감탄사로서 이야 그림 같구나 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 칼로 말아낸가, 이때 칼은 조각칼이 되겠죠. 조각칼로 파낸 건가 아니면 붓으로 그린 건가,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화자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태도가 담겨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조화신공이, 이때 조화신공이라는 건 조물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물주의 능력이죠. 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든 사람이 누구니까? 조물주니까. 물물마다, 이때는 이건 곳곳입니다. 자연의 곳곳에 헌사롭다라는 건 다채롭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니까 하나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수풀에 우는 새는,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울다라는 감정이 있고 새라는 대상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울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즐거워서 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긍정적인 이미지의 감정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춘기를 못 내겨워, 봄의 기운을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롭다. 이때 교태롭다는 아양을 떨다 라는 걸로써 즐거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저기 있는 새가 즐거움을 표현했는데 그 즐거움은 누구의 즐거움이다? 오케이, 화자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뭐가 된다? 감정이입이 된다. 자, 이 글의 계절이 봄이라고 했는데 봄을 나타내주는 소재들 세 가지 정리했었고, 봄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즐거운 상황입니다. 자, 즐거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와있죠. 우리 방학 때 열심히 외웠던 단어. 무라일체연이,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흥이에 달했소냐?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흥을 드러내놨습니다. 달했소냐라는 다르지 않다. 즐거움이 여기서 다르지 않다. 서리법이 나타나 있죠. 시비를 걸어보고, 자, 지금부터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이 글의 화자가 흥을 나타내주는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 뭐가 있냐? 시비를 걸어보고, 두 번째
정자에도 앉아보고, 세 번째 소요음영 나지막히.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콧노래라고 합시다. 콧노래를 읊조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산일이 적적한데, 이게 네 번째가 아니라 여기서 산일이라는 거 이제 요 1, 2, 3에 해당되는 거죠. 산일은 자연이야. 적적하다라는 건 여유롭다 이 말이지. 자연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주는 말, 한중진미.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죠? 한가로운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이지. 뒤에 뭐 해석이 모르다 했죠? 알리 없으니 호재로다. 이 한중진미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속세의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만 그 즐거움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호재라는 건 더욱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글의 화자는 이 즐거움을 자기 혼자 즐기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누구한테? 이봐 이웃들아. 아하, 이웃 사람들. 여기서 이웃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지? 속세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산수 구경 가자스라. 속세의 사람들한테 이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즐기기를 권유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자연친화 작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요 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산수 구경, 여기서 이제 포커스는 산수 구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산수 구경은 어떤 게 있느냐? 또 표시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답청이란 오늘하고, 이때 답청이라는 거 뭘 이야기하는 거냐? 산책입니다. 산보. 산책은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이때 욕기는 물놀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침에는 채산하고, 채산은 산나무를 캐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나무를 아침에 캐고, 나조회. 이때 나조회는 아침과 대비되는 걸로써 저녁이 되겠죠. 저녁에는 조수하세. 조수는 낚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시조의 형태처럼 그대로 다 대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화자는 자기가 느끼는 정서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산수에 해당되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갓 깨어 익은 술을, 자, 이때 이 술이 들어가면 자연의 뭐를, 풍류적 삶을 뭐 하는 거다? 돋보이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비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술을 빼놓지 않고 시에서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술을 갈건으로 맞춰놓고 꽃나무 가지마다 술 먹고 거부려. 풍류적인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가죠. 화풍은 건드풀고 녹수를 건너오니, 자, 화풍은 봄바람이 되겠죠. 녹수는 시냇물이 되겠죠. 시냇물을 건너오고, 청양, 맑은 향은 잔해지고, 낙홍, 붉은 홍은, 여기서 붉은 기운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꽃의 붉음이 되겠죠. 이 세상이 붉음은 오세진다라는 걸로써 자연과 뭐 되는 태도, 동화되는 태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춘중이 비었거든. 춘중은 술독입니다. 술독이 비었거든 나한테 이야기해라. 소동 아이다려. 이때 소동이라는 건 심부름하는 하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한테 주가 술집에 가서 술을 사서 어른은 막대 짓고, 어른은 누가 되겠죠? 화자인 나. 그 다음에 아이, 이 심부름하는 아이는 술을 메고 미움 완부하여 천천히 걸어가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또 아름다운 경치가 있으면 앉아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술 한잔 해야겠죠. 그래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좋은 물에, 명사는 모래사장이에요. 모래사장인데 좋은을 선생님이 무슨 단어라고 했어? 좋다가 아니라, 그렇죠, 깨끗하다. 자연의 깨끗함이 나타나 있죠. 자, 모래사장의 깨끗한 물에 찬 씻어 들어드니 청류를 바라보니, 흐르는 물을 바라보니 떠오르는 게 부하로다. 하하하하하하. 자, 선생님한테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부하는 무슨 꽃? 복숭아꽃. 자, 고전문학에서 복숭아꽃이 나오면 뭘 연상해야 된다고 했죠? 오케이, 무릉도원. 무릉도원이 이상향이라고 했습니다. 동양적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무릉이 가깝구나. 저 매가, 저 산이 거긴 것 같다. 이때 거기는 무릉을 이야기하는 걸로써 이 글의 화자는 자기가 있는 이 공간을 뭐로 생각합니까? 무릉도원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음 볼까요? 선생님 너무 열심히 달리나? 여러분들한테 좀 빠르고 많은 것들을 해주고자 하는 바 때문에
이렇게 이제 쭉쭉 오고 있는데 상충곡이라는 작품이 이제 한 번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강의는 두고 이제 두면서 몇 번씩 자기 전에 자장가처럼 몇 번씩 보면은 작품이 머릿속에 팍 꽂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갑시다. 송간세로는 소나무 사이에 난 작은 길이야. 세로니까 작은 길. 두견화를 붙여들고 두견화는 진달래꽃이야. 계절상으로 봄이기 때문에 진달래꽃이 펴야 되겠죠. 봉두에 올라가니 이때 봉두라는 건 산 꼭대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산 정상. 산 정상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만락이 마을이야. 마을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연하일휘는 연하일휘는 뭐냐? 구름 사이로 보이는 햇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햇볕이 마치 뭐와 같다? 금수는 비단으로 술을 놓은 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엊그제 검은들이 이때 여기서 말하는 검은들은 계절상으로 언제 이야기하겠습니까? 겨울을 이야기하겠죠. 봄빛으로 유해하다. 계절이 뭘로 바뀌었다? 봄으로 바뀌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검었던 들이 죽어있던 곳들이 봄이 돼서 모두 다 뭐에 있다? 살아났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공명이 날 끼우고, 자, 공명이라는 건 명예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세속적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나를 끼우다라는 건 싫어하다 이 말이야. 이게 재밌는 표현이 이거야. 자, 얘네들이 나를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나를 싫어하기보다는 내가 얘네들을 싫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표현을 우리는 주객전도형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나는 명예나 권세가 싫다. 또 다시 데크 반복됩니다. 부귀도 나를 끼우다. 부귀라는 건 뭘 이야기해요? 돈이죠, 돈. 재물이 나를 싫어한다. 돈이 나를 싫어한다라는 건 역시 반대가 되겠죠. 재물이 나를 싫어하기보다는 내가 재물이 싫다라는 걸로서 나는 이러한 세속적인 걸 싫어한다라는 걸 뭘로 표현했죠? 오케이. 주객전도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 청풍명화, 자연이 되겠죠. 이게 이제 뭐와 상관되는 거? 이렇게 상관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왜? 어떤 곳이 싸울고 자연이 친구되는 거. 그래서 자연 친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표누왕의 이때 단표누왕은 소박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박한 삶,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에 흩트네요. 여기서 셈못 쳤다라는 거 해석하면은 쓸데없는 생각이야. 여기서 말하는 쓸데없는 생각은 명예나 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아니 아무타. 자, 요 아무타는 종장, 즉 시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장의 첫 구절이 뭐를 시작하면 낙구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백년의 행악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화자의 태도입니다. 어떠한 태도? 만족감을 드러내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글의 화자는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 첫 시간에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상충곡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봄의 경치를 감상하는 노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자연을 대하는 친화적 태도에 해당되는 것들. 이 시 전반적으로 그런 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계절인 봄을 어떻게 형상화해놨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작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작품은 한 번에 해서는 머릿속에 잘 남지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볼 필요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 목소리 자주자주 좀 더 반복해서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